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지난 7월 초에는요, 코어팀과 모더레이터의 행아웃 세션이 있었고요. 커뮤니티 방에서 캔니님이 이 대화의 일부를 공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캔니님은 코어팀이나 개발자, 모더 등이 참여하는 다수의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방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시고요. 중요한 정보만을 커뮤니티에게 공유를 해주시는 한국의 파이오니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캔니님이 공유를 해주신 정보는 제가 한번 더 크로스 체킹을 해보고 또 캔니님과 직접 소통을 해보고 컨텐츠를 가지고 있음을 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행아웃 세션에서는 모더들의 여러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드 보너스 인센티브가 없어질까에 대한 것과 이 채굴 공급 고갈에 대한 부분 등등 다양한 보상 메커니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여기에 코어팀의 기술 담당인 크립토깅이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파이 채굴 공급이 실제로 고갈될 시점에 도달한다면 결정될 수 있거나 이것은 훨씬 더 미래에 결정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앞서 누군가가 이 거래 트랜잭션 금액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분명히 그것들도 작용하고 있으며 채굴이 종료되기 시작하거나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크립토깅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오픈 네트워크가 시작된다면 노드를 운영하는 개척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받나요? 아니면 일부만 받을까요? 자, 이렇게 모두의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의 크립토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트랜잭션에 관한 질문이고요. 저는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작동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트랜잭션 수수료는 실제로 노드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풀에 들어가서 커뮤니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슈퍼노드가 있을 수도 있죠. 스텔라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이 소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블록체인에 있는 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논의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대화의 핵심을 좀 풀이를 해보자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커뮤니티에게 채굴 분배로 할당되는 최대량이 650억 개인 거, 이건 모두 아실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채굴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의 이 POW 작업 증명에서 사용하고 있는 채굴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파이만의 보상 체제가 따로 있는데 이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채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채굴이 언젠가는 고갈이 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이 650억 개가 다 고갈이 되는 시점은 분명 존재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 650억 개의 채굴 종료가 생각보다 일찍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더 늦게 올 거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아직 코어팀의 정확한 공지나 이 계산 방식의 힌트가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의견이 맞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요, 코어팀이 이 채굴 지속성에 관해서 오랜 기간 고심을 해왔던 흔적들은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에 우리 커뮤니티를 통해서 채굴 가능한 기준을 오픈 토론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채굴 종료 시점을 커뮤니티가 1000만 명에 도달을 했을 때 그만둘지, 아니면 1억 명에 도달을 할 때 그만둘지, 아니면 10억 명까지 이것을 계속 지속시킬지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는 오픈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커뮤니티가 10배로 성장할 때마다 채굴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반감기 시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토론 이후에 새로운 시스템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일정한 채굴 가능한 예상량을 투입한 후에요, 매월 발생하는 채굴량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채굴 속도를 매월 떨어뜨리는 그런 기본 속도 감소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총 650억 개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장기간 파이코인을 커뮤니티에게 분배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파이코 팀은 2022년 6월 28일 파이투데이 공지에서 커뮤니티의 파이 분배를 얘기를 함에 있어서 이 론제베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분배가 지속 가능한 이라는 표현을 첨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채굴을 지속시키는 것이 파이 생태계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부분을 다시 언급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크립토깅의 설명을 보자면 매우 짧은 설명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파이 채굴 공급이 실제로 고갈될 시점에 도달하면은 다시 결정이 될 수 있거나 훨씬 더 먼 미래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훨씬 더 먼 미래에 결정될 수도 있을 것, 물론 100% 확신은 아니겠지만 이런 문장이 또 첨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든 앞으로 10년이든 더 채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코어팀에서는 좀 더 지속성 있게 채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 참고로 현재 비트코인을 한번 보면요, 이 탈중앙 노드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네트워크가 바로 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최대 공급량은 2100만 개를 절대 넘지 못하고 있고요. 이것이 모두 채굴되는 시점을 보면요. 약 2140년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2140년이고요. 실제적으로 2030년쯤에는 현재의 99%의 비트코인이 모두 채굴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을 보더라도 채굴이 되는 양이 선형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적은 양이 채굴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이 채굴이 지속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도 비트코인처럼 이런 곡선이 나오도록 시스템을 설계를 해놨어야 오랜 기간 채굴이 가능하겠죠. 참고로 파이의 채굴 감소율 차트를 반전시키면 이 비트코인 차트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대화를 한번 보면요. 오픈 네트워크가 시작되면 노드를 운영하는 개척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일부만 받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크립토킹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이것은 거래 트랜잭션에 관한 질문이군요. 저는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작동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트랜잭션 수수료는 실제로 노드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풀에 들어가서 커뮤니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다, 또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일단 이 노드의 인센티브는 어디서 공급이 되는지, 어디서 오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재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굴 인센티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래 수수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30년 정도가 되면요. 99%의 비트코인이 채굴이 완성이 되고, 그렇게 되자면 더 이상 채굴할 인센티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고갈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노드는 채산성 부족으로 파워 버튼을 하나둘씩 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트의 탈중앙성과 보안성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 하락이나 네트워크 자체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 전후로 해서는 비트코인의 노드가 채굴 보상이 없어도 수수료 보상으로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전환이 스무스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의 노드 보상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파이 노드는 운영의 인센티브를 이 650억 개 커뮤니티 풀에서 제공을 받습니다. 채굴 부스팅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립토킹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파이의 모체인 이 스텔라에서도 스텔라 노드는 거래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받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스텔라 노드는 비영리 노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도 이 스텔라와 마찬가지로 현재 거래 수수료는 수수료 풀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까지 약 24만 개의 파이가 이 메인넷 수수료 풀에 쌓여있는 상태이고요. 파이는 이 수수료 풀에 있는 파이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커뮤니티에게 도움이 되도록 변경을 해야 될지 여러 고민을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2021년 파이코어 팀은 이 수수료 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수수료 풀에 쌓여있는 이 파이는 소각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즉 수수료 풀에 단순히 이렇게 모아두면 유통량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누구의 파이도 아니기 때문에 소각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블록체인에서는 기술적으로 수수료 풀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이 비밀키를 없애버리면 이 파일을 코어팀에서조차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소각되는 코인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 수수료 풀에 쌓여있는 파이가 그 정도의 소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코어팀만 알고 있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수수료 풀에 파이 코인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유통량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가 리플이나 스텔라와 좀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저는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나 스텔라는 수수료가 너무 낮은 편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서 심지어 공짜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플과 스텔라의 거래 수수료도 수수료 풀에 점차 쌓이게 되고요. 소각 개념을 가져가면서 디플레이션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 디플레이션이 되는 양은 너무나 소액이고, 오히려 1000억 개에 가까운 발행량에서 분배되는 코인이 매년 더 많이 이 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리플이나 스텔라나 연간 인플레이션 개념이 매우 강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파이를 보시면요, 기본 수수료가 0.01 파이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리플과 스텔라보다는 훨씬 비싼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서나 코팀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 수수료 또한
네트워크 정체가 발생하면은 기본 수수료보다 좀 더 높은 수수료로 거래를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즉 높은 수수료를 베팅하는 거래부터 파이 노드가 선처리하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이것은 스텔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텔라도 트랜잭션이 항상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거래 시에는 항상 기본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서 거래를 하기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텔라는 그래봤자 수수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0.01 파이 기본 수수료에서 좀 더 높여서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0.02, 0.03, 때로는 0.05 파이까지도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파이가 오픈 mainnet이 되고 정말 많은 거래가 몰리는 네트워크로 성장하였을 때는 이 수수료 풀에 쌓이는 파이의 양을 무시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유통량을 줄이는데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파이의 수수료는 리플의 수수료, 스텔라의 수수료와는 좀 더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수수료 풀의 개념은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수수료 풀에 단순하게 쌓아놓고는 있지만, 하지만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니콜라스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미래에는 커뮤니티를 위해 사용을 하거나 다시 파이 채굴을 위해서 재사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뇌피셜을 돌려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이 수수료 풀에 쌓인 파이 코인을 파이 채굴을 위해서 다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면 파이 노드 보상에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는 노드가 650억 개 채굴풀에서 보상을 계속 받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보상풀이 고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치산성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파이의 노드는 하나 둘씩 꺼질 수 있습니다. 파이는 스텔라와 다르게 탈중앙성이 더 높은 네트워크를 지향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는요, 노드가 하나 둘씩 꺼지는 상황을 파이코어 팀에서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파이에서는 좀 더 다른 솔루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이 수수료 풀에 들어오는 파이코인을 노드 보상으로 돌리는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 파이코인을 650억 개의 채굴풀로 다시 전환을 해서 노드 운용자 포함해서 모든 채굴자에게 다시 분배가 가능하도록 그런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문제는 모두 가정을 더하는 상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뇌피셜인 것을 이해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일단 대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립토킹은 거래 트랜잭션 수수료는 실제로 노드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노드와 거래 수수료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래 수수료는 풀에 들어가서 커뮤니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코어팀은 당장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언급을 하였고요. 그 얘기는 그만큼 650억 개의 이 채굴풀이 고갈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여유있게 남아있고, 그동안 이 코어팀은 더 긴급한 개발부터 포커싱을 맞추고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 코어팀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바로 이 650억 개 채굴풀에서 대략적으로 현재까지 몇 퍼센트가 KYC를 받을 수 있고, 실제 보상되는 코인으로 몇 퍼센트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명확한 정보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650억 개에서 총 몇 개가 채굴되었는지 제 채널에서도 댓글로 질문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파이 코어팀에서도 정확히 모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어팀이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채굴 속도 조정이나 수수료 풀 정책이나 여러 가지 플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KYC 6개월 유예 기간을 시작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백서를 보면요, 파이코어 팀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과거 채굴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파이오니어가 채굴한 파이의 대략적인 합계가 약 300억 파이입니다. 하지만 가짜 계정의 파이 마이그레이션을 금지를 하고 KYC의 속도와 참여도에 따라 100억에서 200억 개 사이로 추정이 될 수 있다. 즉 수치상으로는 300억 개 정도가 채굴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KYC를 받을 수 있는 계정을 감안하면 이것이 100억으로도 줄어들 수 있고 200억으로도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는 엄청난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어팀 입장에서는 이런 오차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구체적인 플랜을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코어팀이 이번에 유예기간을 6개월을 주고, 그동안 KYC를 신청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더 자세한 공지는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페널티는 현재까지 채굴했던 파이코인을 모두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거치고 나면 파이코어 팀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제대로 채굴이 된 것인지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플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코어팀 크립토깅의 대화를 통해서 650억 개 채굴 보상풀, 그리고 노드 수수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KYC 6개월 유예 기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